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로 사실상 후보 교체를 단행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당사 초유의 일로 기록될 전망인데 김문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후보 교체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후보 재선출에 대한 결정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참석 의원 60여 명 가운데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은 4명뿐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님들 대부분이 단일화를 촉구하였고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다. 곧바로 당은 밤새 후보 재선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 절차를 정하고 재선출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완성하는 겁니다. 앞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결정이 나오면 바로 당에 들어오겠다고 밝힌 만큼 등록 서류 검토 같은 입당 절차와 함께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 자격을 취소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자가 등록하는 그 절차까지. 남은 건 민주적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건데 우선 오늘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가 이뤄집니다. 과반 찬성이 나오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는 앞선 당원 조사에서 11일 전 단일화하라는 의견이 87%였던 만큼 후보 재선출 명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후보 교체 작업에 돌입한 건 직전에 벌어진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교체를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을 수 없다며 김문수 후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불리해진 김 후보 측은 즉각 단일화 협상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양측 실무자들이 각각 30여 분씩 두 차례에 걸쳐 밤늦게 진행한 실무 협상, 별다른 소득 없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번엔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라는 시점엔 이견이 없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을 설문조사에서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와 함께 별도의 당원 투표도 없는 100% 국민 여론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단일화 관련 모든 사항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한 후보 측 입장도 부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당 지지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의 실속을 차릴 궁리만 하면서 협상을 깨는 일에 전략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후보 측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대5 비율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기존 당 경선 룰 유지가 옳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전 당원에 하는 부분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YTN이 지난 4일과 5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념 성향 진보 응답자로부터 단일 후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 응답자로 한정해 살펴봤을 때 김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과 당원 투표 여부를 사이에 둔 팽팽한 대치가 결국 조금이라도 서로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다툼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일 오후 6시인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을 고려하면 협상을 통한 단일화 골든타임은 끝난 상황. 초유의 생중계 회동 등 양측 접촉은 결국 아무 성과 없는 파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간 공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김 후보가 지도부를 향해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단일화 논의를 위한 국민의힘의 닷새째 의원총회. 대선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 참석이 예고되며 대다수 의원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김 후보와 갈등을 빚어온 권영세, 권성동 등 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현관까지 마중을 나가고 축하 꽃다발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이재명 같은 구설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청렴결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김 후보도 모두 발언 초반엔 여러분을 사랑한다며 당 대접에 호응하는 듯 했지만 이내 가시돋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인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겁니다.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만드는 작업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거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특히 과거 여론조사에서 자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겨봤다며 자신의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김 후보는 의원들의 만류에도 의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처럼 의원총회 공개 설정과 함께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 치열한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당이 경선 직후부터 단일화를 압박하며 선대위 구성도 지방 일정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당 지도부는 상견례 당일 김 후보의 선대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경선 불과 3시간 뒤부터 당 대선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전당대회 당일 밤부터 줄곧 단일화를 요구했고 선대위 구성도 후순위로 두려 했다는 걸 증거로 들었습니다. 선 단일화 후 선대위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선 후보자의 당무 우선권으로 사무총장만이라도 바꾸려 했지만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김 후보의 지적입니다.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보좌하지 않는 걸 넘어 한덕수 후보 일정을 짜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방을 가도 국회의원들한테 거기 가지 마라. 일정도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이에 당 지도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 김 후보 측이 먼저 선대위 구성을 언급했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선대위는 단일화를 좀 하시고 구성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또 김 후보의 사무총장 교체 요구도 수용했지만 정작 새 총장으로 지명된 장동혁 의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총장직이 유임된 거란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당이 한덕수 후보 일정을 짜준다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후보 측과 지도부는 물론 당 사무처가 어떤 교류하는 게 없습니다. 그 사진 촬영 그것만 스튜디오를 우리가 예약을 해줬고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은 공개 설전을 넘어 진실 공방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보수 진영 내부 감정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 보수 단일화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단일화 갈등이 첨예해진 이후 개혁신당 당원과 이준석 후보 유튜브 구독자 수 모두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갈등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역사를 바꾸는 대하 드라마를 찍는 동안 국민의힘은 김치로 뺨을 때리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지표에서도 단일화 갈등이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에게 호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7만 명을 넘지 못했던 개혁신당 당원 수는 최근 하루 평균 500명가량 증가해 8만 4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후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역시 한 달 전엔 4만 명대에 그쳤지만 현재는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화 갈등이 절정에 이른 최근 사흘 사이에만 구독자가 2만 명 넘게 늘었다는 게 개혁신당 측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한 뒤 꾸준히 선거운동을 이어온 데다 국민의힘 내용까지 겹치며 상승 곡선이 그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원들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준석 후보를 찍겠다고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역시 보수 진영이 권력 투쟁으로 대선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계엄 정권의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냈으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용을 겪으면서 표심을 정하지 못했던 중도층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개혁신당으로 옮겨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악재로 꼽혔던 재판 리스크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압도적 정권 탈환을 목표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민심 경청 투어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동해안과 경북, 충북 내륙 순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로 분류되는 곳부터 누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북은 닷새 간격으로 2번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색깔이나 연고 이런 거 말고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일할 사람 꼭 고르세요. 당내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견고한 단일 대우를 확인한 만큼 본선에선 지지층을 넓혀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기업 친화적 행보를 이어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수출 여건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역할 자체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민주당 내부에선 0.73%포인트 차로 정권을 내줬던 지난 대선을 교훈 삼아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읽힙니다. 집권하더라도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려면 박빙이 아니라 큰 격차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지난 대선보다 적어도 5%포인트 이상 득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정해두고 당력 총동원에 나선 배경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지만 우리 인천 지역에 저한테 할당된 골목골목 선대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 속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과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은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2위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가 두 자릿수였던 대선은 17대 이명박,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가 있습니다. 예단하긴 이르지만 비상계엄 심판론에 후보 단일화를 놓고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까지 안겨주면서 이 후보의 본선 득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변경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과 가장 예민하게 맞물렸던 재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입니다. 이례적인 속도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했고 첫 공판도 후보 등록 직후에 잡혔었기 때문인데 재판부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임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놓고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까지 중단해야 하는지 해석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예정된 다음 달 18일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불소추 특권에 대한 재판부 해석에 따라 공판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어느 방향이든 반대 의견을 가진 쪽에서 권한쟁의 심판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헌법 84조 해석은 헌법재판소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대선과 첫 공판 사이에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에 따라 재판은 멈추겠지만 위헌성 논란에 따라 위헌법률 심판 같은 헌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년 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가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 혜택은 늘리는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빠지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양육 부담을 덜겠다며 아동수당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구직활동 지원금도 확대하고 지역화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높이는 등 복지 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찬성하고 있는데 개미, 즉 개인 투자자와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꽤 큰 개미 중에 하나 있어요. 자,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더욱 공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16년째 그대로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대표적 공약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직장인 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과 경로 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도 지금 현행 최고세가 24%, 21%로 깎겠습니다. 상속세도 지금 50%든 30%로 깎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깎아줘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갈아타기를 쉽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거마다 등장하는 감세와 복지 확대 카드가 다시 등장한 건데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과 구멍 나는 세금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대책은 빠졌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2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도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세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듯한, 여기서 만약에 더 감세를 추진한다? 글쎄요, 굉장히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표심에 급급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철저한 검증마저 실종된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대중 관세를 80%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아침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80%가 맞는 것 같다고 적으면서 스콧비, 즉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내용을 올리기 직전엔 중국은 미국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이건 중국에 아주 좋을 것이라며 폐쇄된 시장은 더는 효과가 없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취임한 뒤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따라 올려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양보 없이 먼저 관세를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대중 관세는 80%가 적절할 것 같다고 적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던져본 숫자라며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공안 최고 책임자를 보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왕샤오홍 공안부장 겸 마약방지위원장을 스위스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팀에 포함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 사회안전 분야 최고위 책임자로 왕 부장의 협상 참여는 중국 정부가 펜타닐 문제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무역 협상의 수석 대표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보내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함께 참석합니다. 한 달 전 1,487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아시아 통화 강세 영향에 한때 1,370원까지 내려오면서 미국의 통화 절상 압력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엔화 절상을 강요했던 플라자 합의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타이완 달러 가치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10%가량 오르면서 원화 가치도 급상승해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70원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초 1,387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100원 이상 내린 것인데 시장에선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엔화 절상을 강요했던 플라자 합의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1985년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엔화 절상을 강요했던 사건인데 최근에 아시아 통화 강세를 이와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실 통화 절상 요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아시아 통화 강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의 대미 무역 흑자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일본 역시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인위적인 엔화 절상이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달러와의 전반적인 약세를 유도하려면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규모가 큰 대규모 개방 경제인 나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나라들은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가들이 사실 미국의 압력에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반면 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유럽 출장길에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재무부가 양자협의 과정에서 환율을 얘기할 나라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선 관세 전쟁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한 미국과 중국이 양자 협의에서 진전을 이룬다면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삐걱거릴 경우 환율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으로 정한 7월 초까지는 환율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주말 미중 간 무역 협상을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19포인트, 0.29%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4포인트,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78포인트 올랐지만 퍼센티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증시는 주말 동안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중 관세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확실한 만큼 종일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 신임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미사가 오는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콘클라베에 참석한 유흥식 추기경은 영화 속 같은 정치 싸움은 없었다며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했다고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신임 교황 레오 14세가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공동 미사를 집전합니다.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다음 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겁니다. Arca di salvezza che naviga attraverso i flutti della storia, faro che illumina le notti del mondo. 바티칸은 레오 14세의 즉위 미사가 오는 18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일반 아련은 21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는 11일에는 공식 축복 메시지를 전하고 12일엔 세계 언론을 상대로 첫 회견도 갖게 됩니다. 중도 성향의 레오 14세 교황은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분열된 가톨릭 교회의 화합을 끌어내는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레오 14세는 이탈리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꼽은 유력 후보 10위권에도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선 예상을 빗나간 결과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콘클라베에서는 신속하게 표심이 모이면서 교황 선출이 조기에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크호스로 관심을 모았던 유흥식 추기경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한국 취재진을 따로 만나 후보군에 오른 것만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할 수 없지만 실제 상황은 영화처럼 정치 싸움이 아니었다면서 좋은 분이 선출돼 한마음으로 기뻐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가니까 딱 더 말하자면 좁혀지는 거 있죠. 아 그럼 되겠다. 그런데 세 번째가 또 확실히 더 좁혀져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아니라 좁혀지는 거 확 쏠려버렸죠. 89표 딱 나왔을 적에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투표에 참여한 장폴 베스크 알제리 추기경도 레오 14세가 추기경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콘클라베는 평화롭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대결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민간인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양국 충돌에서 처음 실전 배치된 중국산 첨단 무기의 위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효신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붉은 성광과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대결이 나흘째 오가면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बॉर्डर पे जो अभी दहशत का माहौल बना हुआ है तो उस वजह से हमने जो बैंकर का सहारा जो है ये रात को लेते हैं. 앞서 인도는 지난 7일 테러 세력 제거를 이유로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고 바로 파키스탄도 맞공습에 나섰습니다. 이후 인도군은 파키스탄이 드론 300여 대와 포격으로 종교시설을 겨냥했다며 추가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 지역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민간공항 24곳을 폐쇄했습니다. Seen the Pakistani side targeting and shelling places of worship with a particular design. This includes gurdwaras, these convents and temples.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오히려 인도 드론 70여 기가 국경을 넘어와 무력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군이 동원한 중국산 첨단 무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공중전 과정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C를 동원해
인도 공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o many drones we have shot down. If I say 77, that means 77 drones have been shot down. If we say 5 aircraft have been shot down, that means 5 aircraft have been shot down. 실제 SNS에는 추락 잔해로 추정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프랑스산 최신의 라팔 전투기 3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당국자도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첫 실전 투입 사례로 서방 무기와 대결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양국의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첨단 무기 대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주한미군 시설관리 입찰을 담합한 국내외 업체들이 한미 공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입찰 규모만 250억 원대에 이르는데 미 법무부 요청으로 우리 검찰이 수사에 나선 첫 사례가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나 동두천 KC호비 등 전국의 미군 기지에서 용역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확인된 낙찰 건수만 229건, 우리 돈으로 약 225억 원대 규모입니다. 주한미군 병원 시설의 CCTV나 벽지 등을 유지 보수하고 관련 물품을 제공하는 용역 계약을 따기 위해 입찰 들러리를 세운 건데 관련 업체 11곳이 미리 투차의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법인인 용역 입찰 시행사는 해당 업체들이 낙찰자로 점 찍은 곳만 현장 실사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국내 용역업체 1곳과 관련 종사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 시행사와 관계자 3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리 검찰은 지난해 8월 현지에서 이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한 미국 법무부 요청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측의 증거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 수사기관의 수사 공조 없이는 명확한 실체 규명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입찰을 시행한 원수구업체 한국사무소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지난 2020년 한미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 수사당국 의뢰로 우리 검찰이 공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국 시행사가 용역업체들의 담합을 부추긴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를 다시 현지에 넘겼다며 앞으로 자녀 수사나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한미 공조 체계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료로 세차해준다는 글을 보고 차를 맡겼다가 차를 통째로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 3건의 차량 절도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조사 결과 도난 차량 3대 모두 경상남도 함안에 있는 폐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한 남성이 도난 차량을 해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에 연관 있는 것으로 보고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출장 세차 업체를 새로 차렸다며 홍보차 무료 세차 행사를 진행한다는 글을 보고 차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무의식 상태로 역주행하던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인명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는 고속버스가 버스 정류장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옥수동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하얀 승용차 한 대가 버스와 다른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100m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를 포착한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조됐는데 수년 전 머리 수술을 받고 회복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로 경찰은 음주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버스가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채 멈춰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 구례동에서 고속버스가 버스 정류장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보행자 신호등과 도로변 펜스 등도 부서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졸음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 개포동 일대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30여 분 만에 복구됐는데 제보자는 YTN에 교통 신호등이 멈춰 한때 도로에 정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선 등의 외부 물체가 접촉해
경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노인보호센터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센터 직원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58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있는 변압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마치 한여름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간은 하루 강우량만 200mm를 넘었고 전남 해안에서는 초속 30m가 넘는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중부 해안과 일부 내륙에도 바람이 강해집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남서쪽에서 붉은색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제주도 부근으로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많은 수증기를 품은 비구름입니다.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마치 여름철 같은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산간을 비롯해 일부 내륙에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하루 최대 강수량은 무려 200mm를 넘었습니다. 시민들은 5월에 내린 갑작스러운 폭우가 당황스럽습니다. 새벽에는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9시 반 정도에 많이 왔던 것 같고. 비는 봄비보다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제주도는 바람 때문에 우산 쓰기가 힘들어서 그게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신안 등 전남 해안에도 100mm 안팎의 호우와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관측되는 등 이례적인 봄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린 가운데 특히 저위도에 있는 따뜻하고 수변한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밤사이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쌀쌀하다가 휴일인 일요일에는 다시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전공의 모집 이외에 5월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이 넘어가면 고연차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돌아와도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의료계 사정만 봐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끝난 3월 현재 수련을 시작했거나 승급해 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직 전공의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까지는 복귀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을 바로 볼 수 없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9월 하반기 수련 개시 전에 5월 전공의 추가 모집 카드를 꺼내든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협의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12일까지 진행하는 전공의 복귀 설문조사 결과 등이 전달되면 추가 모집 절차가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복지부의 조치 배경엔 의료계의 유화적 입장을 내달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의중이 반영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전공의를 돌려세워 꽉 막힌 의대생 문제를 풀어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다만 사직 전공의 절반 이상이 병의원에 재취업해 일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수련을 포기해 얼마나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의대생 수업 거부에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한 데 이어 또다시 특혜를 베풀었다는 비판은 정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하늘 아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불리던 서울 노원구의 백사마을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백사마을의 마지막 모습을 배민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마을 곳곳에 낮은 지붕의 집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온 아이들이 골목길 곳곳을 뛰어다닐 것만 같은 이곳은
하늘 안의 마지막 달 동네라고 불리던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입니다. 중계본동 산 백사번지의 이름을 딴 이곳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과 용산 등지의 판자촌 주민들이 서울 끝자락까지 밀려나 터전을 잡은 곳입니다. 서울이 별천지로 변해온 58년 동안 옛 모습을 지켜온 이곳도 이제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철거가 시작된 날 마을에서 만난 김양숙 할머니. 고향 광주에서 올라와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 쫓기듯 자리 잡은 이곳에서 35년을 살며 7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빈 건물뿐이지만 곳곳에 옛 추억이 묻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없어 연탄으로 추위를 이겨내야 했던 날들. 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물찌개로 물을 퍼나르던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기가 가파르잖아요. 조금 올라가려니까 여기서 쉬어서 가면 훨씬 수월해요. 네, 수고하십니다. 밭 보고 오시구나. 다 아시나 보네, 서로. 다 알지. 그럼 36년을 살았는데. 언니 집에 왔다 가시는 거야? 밭에. 서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웃과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은 백사마을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백사마을은 진짜 옆이고 앞이고 보면은 정말 친구 같고 진짜 그 정감이 보기가 너무 좋아요. 수차례 재개발이 추진되다 좌절되길 반복하는 사이 정든 마을을 떠난 이웃들의 모습이 부쩍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자기 집이 아니고 새 사신 분들 많고 자기 집이어도 다시 들어오기 싫다고 팔고 막 섭섭하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도 여기서 한번 모여서 또 놀고 그랬어. 제2의 고향인 이곳의 모습도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에 잘 담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사마을, 정든마을은 정말 두고 못 이룰 것 같아요. 고향 같고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는 게 너무 서운해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백사마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50년 넘게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은 주민들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하고 본격적인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갖추면서 광주를 찾는 AI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등이 모여있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4천억 원을 투입해 AI 1단계 사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시설 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공지능 기업들이 속속 광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서는 제가 봤을 때 광주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저희가 확산시키려면 광주가 좋은 저희가 파트너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광주에 창업하거나 연구소를 차린 AI 기업은 390여 곳. AI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하는 기업들도 광주를 찾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029년까지 총 1000개의 AI 기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고 사람이 양성되고 그리고 기업이 와서 실증을 하는 그런 인프라와 사람과 기업이 오는 AI 생태계를 만드는 도시가 광주가 될 것이고. 광주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유치와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우리 미래 산업 기술 문명의 키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인공지능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갖춘 광주광역시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흥행작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예고편이 올라오면서 마지막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27일이면 전 세계에 공개되는데 직전 시즌의 아쉬움을 말끔히 털어내고 화려한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이 쏠립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관 속에서 눈을 뜨는 기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게임과 마지막 아기 울음소리까지. 456억 원을 건 마지막 대결.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온라인 공간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훌쩍 넘었고 영상을 토대로 마지막 시즌 전개를 전망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습니다. 앞서 공개됐던 시즌2는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외신을 중심으로 시즌3의 초대형 예고편 영상을 본 듯한 느낌이라는 아쉬운 평가도 나왔습니다. 동시에 촬영된 시즌3에 앞서 인물 관계도 설명이나 복선 깔기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이면서 자체적인 완결성은 떨어졌다는 건데 기다리던 이야기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인물들의 상호작용과 서사들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을 감히 제가 말씀드린 시즌3에서 제가 만회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 감독은 강렬한 이야기와 함께 깜짝 놀랄 인물들의 등장도 예고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피날레를 장식할 시즌3는 다음 달 27일 공개되는 가운데 오는 31일 미국에서 열리는 넷플릭스 행사에서 마지막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힌트가 전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와 전북에 약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는 밤까지, 강원 영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강원도에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해안은 바람도 강합니다.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전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2.2도, 안동은 14.3도고요. 오늘은 낮에도 서늘합니다. 서울과 춘천이 15도, 청주와 안동 1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강원도와 경북에 소나기가 오겠고 다시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